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법원에서 전부 다 받아줄 리는 없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니까 법원에서 심리를 해보고 될 만한 사람만 해주도록 하겠죠.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를 보시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이런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풀어서 실무에서 별 필요 없는 내용 빼고 중요한 것만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담보 채무는 15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 무담보 채무는 10억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부동산 한참 좋을 때 영끌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있죠. 전세나 저당권 채무 잔뜩 끼고 부동산 매입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매입한 게 아니고 여러 개 매입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담보 채무가 15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죠. 지식형 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상가, 특히 신도시 상가 이런 것들. 아직 분양권인 상태에는 무담보 채무잖아요. 이 무담보 채무가 분양권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부동산을 영끌이나 갭 투자로 여러 개 사서 담보대출이 15억을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고, 분양권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중도금, 잔금 채무가 굉장히 많다, 또는 개인회생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아주 예전에 10년, 20년 이전에 채무가 발생했는데 포기하고 사시느라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무담보 채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동네 자영업 수준이 아니라 크게 하신 분들, 거래처에 줄 돈이 3억, 4억, 5억 이렇게 여러 군데 몰려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채무를 다 합치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수사채 돌려막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지역 시장 상인들 상대로 개라고 있는데 모양새는 개인데 실제로는 사채나 일수와 다를 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금액 크게 하시는 분들도 10억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돌려막기 많이 하신 분들, 돈 갚기 힘드니까 A라는 친구한테 1억 빌려서 B라는 친구한테 2억 빌려서 서로 돌려막기 해주다가 나중에 3억 빌리고 4억 빌리고 5억 빌리고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오래 돌려막기 하다 보면 10억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15억이나 10억을 넘어가도 하사는 가능합니다. 하사는 금액에 한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생이 안 되니까 일반회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득을 200만원 번다고 가정했을 때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46만원이 남잖아요. 이게 가용소득이고, 이 46만원을 변제금으로 낸단 말이죠. 46만원 36개월 내면 16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소득이 140만원이야. 그러면 1인 생계비 154만원을 뺄 수도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소득보다 생계비가 더 크죠. 이런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변제금을 낼 수 없고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고령이어서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가족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생계비가 154만원 필요 없다, 나는 한 달에 100만원만 있어도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140 빼기 100만원은 한 달에 40만원 변제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로 없는 가용소득을 만들어서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가족이나 친구, 제3자 등을 이용해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죠. 내가 나의 서류를 제출할 때 분명히 소득은 200만원 밖에 안 된다, 재산은 없다고 제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소득이 더 있다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더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법원에 안 걸리면 다행인데 걸렸다 그러면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제출해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를 다 해드리지만 너무 바빠서, 또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들, 예를 들어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기각되는 경우 있고, 방금 얘기했던 허위 제출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가 허위였고 알고 보니까 타인 이름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더 있었다, 이런 게 걸린 사람들. 자, 그리고 서류 늦게 제출하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14일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정 권고를 내렸는데 채무자가 13일째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갖다 주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여러분한테 서류를 받으면 이걸 서류를 작성하고 스캔하고 첨부하고 붙여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촉박하게 전달해 주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것도 기각 사유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하다 보면
보면 개인회생 절차 비용으로서 법원에 인지세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인지세는 여러분 운전면허 따러 가면 그 인지 붙여가지고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지세를 내셔야 되죠. 그리고 송달료는 나의 채권자들에게 나의 관련 서류를 송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달료를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고, 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있거든요. 예납금, 요것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5만원, 공무원이 아닌 회생위원회 보수로서 지급될 비용이다. 민사 예납금으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납부 확인서가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게 인지세 송달료는 재판 시작할 때 내는데 다 끝나갈 때 한 번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 내라는 게 아니라 차액이 약간 모자라는 거를 조금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채권자한테 송달이 안 됐을 때 채권자한테 송달을 해주기 위해서 몇 번 더 송달하다 보면 송달료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송달료 추납, 송달료 추가 납부를 신속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개시 결정 후에도 송달료 일부를 추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해태하지 마시고 개시 결정 끝났으니까 신경 안 써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소액 추납이 나오면 이것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5년 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개인회생 면책받은 경험이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았다면 나는 회생을 할 수 없는 거죠. 파산 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면책 받고 그 다음에 회생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5년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생 면책을 받고 그 다음에 파산을 할 때도 5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파산 면책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파산을 하시려면 이때는 7년이 필요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소멸을 시키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인데, 이거를 2번, 3번, 4번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청권의 남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지 못하면 이것도 기각사유입니다.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변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했다거나 편파적인 담보 제공을 했을 경우에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남아있는 재산 싹 팔아가지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모든 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어머니한테는 미안하니까 어머니한테 빌린 돈 3,600 변제하고, 배우자한테도 미안하니까 배우자한테 빌린 거 3,600 변제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 채무만 싹 모아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나의 재산도 청산가치이지만 이렇게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몰아서 해주는 것, 편파 변제, 이것도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거든요. 내 주머니에는 없는 돈인데 이미 이체해줬으니까 내 주머니에는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남아있다 간주하고 변제금을 높이라, 페널티를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200 전부가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데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변제 기간이 36개월이니까 7,2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200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소득이 200밖에 안 돼, 1인 생계비 154만원 뺐더니 한 달에 46만원 밖에 변제를 못하는 겁니다. 200만원 변제가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특정 채권자한테 내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몰아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채권자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좀 살펴보시면 특정한 채권자에 대해서 주로는 친인척이나 가족이겠죠. 편파 변제나 편파적인 담보 제공 행위를 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변제 계획안 수정 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해보면 가족들에 대한 편파 변제가 매우 많은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즉시 기각할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를 더해라, 변제금 높여라, 이렇게 보정 공고를 내린 다음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변제금을 못 높인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기각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7번째는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 불성실하다,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죠.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규정을 해두었는데 그래도 사람의 모든 행위 태양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성실하지 않다고 봐서 기각을 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포괄적인 보완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것만 싹 피해가면 무조건 통과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반적으로 채무자의 종합적인 행위 태양을 봤을 때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면 얼마든지 기각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열거된 다른 예시들에 준하는 비슷한 절차적인 잘못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만들어둔 규정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바짝
땡겨가지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친인척한테 과도한 변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청산가치의 반영에서 채권자 일반이 이게 적합하지 않느냐, 적합하다 뭐 그 사유도 되긴 하는데, 그와 별개로 그렇게 변제했다는 사유 자체가 불성실한 신청으로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은닉한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친인척한테 명의 이전을 한 경우도 있겠죠. 특히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동차, 부동산, 보험 명의, 예적금 남아있는 돈들, 이런 재산들을 처분한다, 현금화해서 숨기거나 또는 이런 재산들을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재산 처분이 되어서 불성실한 행위로 봐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현저하게 과도하게 큰 경우, 그냥 과소비라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버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게 합당한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막판에 그냥 다 써버리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버는 돈보다 지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것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도 기각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절차의 효과만을 노린 건데, 개인회생을 통과해서 성실하게 변제할 생각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 번호 나오면 일단 독촉 추심이 멈추니까 이 절차를 끝까지 이용하면서 차일피일 절차를 미루면서 독촉 추심을 막는, 이 보호받는 이 기능만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기각사유가 안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해서 독촉 추심 막아놓고 재판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취하하자마자 바로 개인회생 또 신청하고, 또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취하하자마자 바로 개인회생 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정 취소하고 신청하고를 반복하면 평생 독촉 추심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각사유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보정에 불응하는 것도 불성실한 신청에 예시가 됩니다. 14일 내에 보정하라, 7일 내에 보정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한 며칠 늦은 거는 법원에서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장기간 계속 보정에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참고 판례 보시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하면 기각할 수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부실한 답변이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면 바로 기각하는 건 안 되고 절차 지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답변을 못하면 그때 기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무자 여러분들은 완벽한 답변을 할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되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내야지 기각을 면할 수 있다. 자, 9번째는 그러면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잖아요. 기각이 되면 다시 신청해도 되고, 또는 기각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서 2심으로 가도 됩니다. 1심을 다시 해도 되고 2심으로 올라가도 됩니다. 채무자가 봤을 때 기각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항고를 하는 거죠. 2심으로 올라가서 다투는 건데, 대체로는 채무자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서류를 제출 못해서 기각이 된 다음에 뭐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정 한 번만 봐달라,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서류를 제출 못했는데 지금 서류를 완비했다 하면서 완비한 서류를 첨부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기각된 상태에서 즉시 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사유는 보완을 해야겠죠.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 못해가지고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자료, 그 서류 다시 준비해가지고 재신청을 해야지 통과할 수 있겠죠. 주의하실 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효력도 상실이 되거든요. 절차가 기각됐기 때문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효력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다시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으로 가서 금지명령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킬지, 또는 기각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재신청할 서류를 싹 준비해놓고 기각시키자마자 바로 재신청을 신청해서 다시 한번 사건 번호를 받아서, 금지명령 받으면 좋은데 재신청, 금지명령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건 번호 있으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독촉 추심을 막아볼지 미리 구상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